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73세 박모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 방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박 씨의 방을 정리하던 관리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 씨는 넓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때 박 씨는 강남의 7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7억 아파트 주인이 고시원에서 굶어 죽게 됐을까요? 박 씨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 씨에게는 5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가 박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3%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가난한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원래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월급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고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잖아.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중산층 노인을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만드는 5가지 위기가 무엇인지. 둘째,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셋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넷째,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섯째,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투자 실패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빠르게 중산층을 무너뜨립니다. 60세에 퇴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서 6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총 8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사면 되겠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중개사가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갭 투자 아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이면 사장님은 2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6억짜리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어요. 1년만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그럼 8억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김 씨는 혹했습니다. 8억으로 3채를 샀습니다. 한 채당 6억, 총 18억 어치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총 10억이었습니다. 김 씨가 넣은 돈은 8억이었습니다. 첫 1년은 좋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6억이 7억이 됐습니다. 세 채 합쳐서 21억이 됐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벌었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억이 6억 5천으로 6억으로 5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한 채당 4억씩 총 12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 넣은 8억은 이미 다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팔려니 값을 깎아줘야 했습니다. 5억 5천에 내놓았던 걸 5억에 팔았습니다. 세 채 합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에서 전세 보증금 12억을 돌려주니 3억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이 8억이었는데 돌아온 건 3억이었습니다. 5억을 잃은 겁니다. 2년 만에 김 씨의 재산이 8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도 남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식입니다. 65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회사 정리 대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 예금만 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3% 이자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주식을 좀 해볼까? 친구가 추천했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더라. 나는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어. 이 씨는 1억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형주만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HYNIX 같은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1억이 1억 2천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네? 자신감이 생긴 이 씨는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신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200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했습니다. 4억 4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한 달 후 4억 4천이 5억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1년이면 7억은 벌겠는데? 하지만 다음 달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5억이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4억이 3억 5천이 되고 3억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청산됩니다. 이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을 다 넣은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국 강제로 팔렸습니다. 3억짜리 주식이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빌린 돈 2억 2천을 갚으니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씨가 처음 넣은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2천을 잃은 겁니다. 6개월 만에 91%를 날린 겁니다. 코인은 더 무섭습니다. 최모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비트코인 아세요? 제 친구는 5천만 원 넣어서 1억 만들었대요. 최 씨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50대도 쉽게 따라하는 코인 투자,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이런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닌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을 번 겁니다. 최 씨는 신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한 달 후 4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돈의 10배, 100배까지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6천만 원으로 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틀 후 코인이 10% 올랐습니다. 6억이 6억 6천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이틀 만에 번 겁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거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20%가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니까 손실도 10배였습니다. 6천만 원이 한순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최 씨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빚까지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최 씨가 넣은 돈 4천만 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빚 3천만 원까지 생긴 겁니다.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실패가 왜 무서운가 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들키면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실패하면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대박 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돈까지 다 넣습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투자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2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입니다. 70일 세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 강 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검사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강 씨는 놀랐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물론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어르신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르신 재산이 모두 압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 어르신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로 송금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강 씨는 믿었습니다. 검사라고 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예금 6천만 원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처리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6천만 원은 이미 인출돼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강 씨의 6천만 원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강 씨 혼자 10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진화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겁니다. 68 세방 모 씨에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새 번호야. 이 번호로 연락해. 박 씨는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거래처 대금을 오늘까지 쳐야 하는데 은행 업무가 안 돼. 3천만 원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아들 같았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였습니다.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 아까 돈 보냈잖아. 네? 무슨 돈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는 더 교묘합니다. 66세 윤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무슨 투자인데?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베트남 땅에 투자하는 건데 1년에 12% 이자를 줍니다. 원금도 보장되고요. 제가 지난해에 5천만 원 넣었는데 600만 원 이자 받았어요. 윤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은행보다 4배나 높네? 네, 지금 가입하시면 조기 가입 혜택으로 첫 3개월은 15% 줍니다. 저희 모임에서 10명 정도 투자했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윤 씨는 설명회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땅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윤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석 달은 정말로 이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받았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이거 괜찮네? 친구한테도 추천했습니다. 석 달 후 윤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1억이 됐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돈을 더 넣었습니다. 회사는 더 큰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더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전화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판지 스킴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이자를 준 겁니다. 충분히 돈이 모이자 사라진 거였습니다. 윤 씨의 1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300명, 피해액이 200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이미 다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왜 노인들이 사기의 타겟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검색을 해보면 바로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검색하는 법을 모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아들이 사고 났대,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이런 말을 들으면 확인도 안 하고 보냅니다. 자녀가 위급하다는데 어떻게 의심합니까? 넷째, 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습니다. 은행 이자 3%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0%, 15%라는 말에 혹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잡아도 이미 돈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두 번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속았으니 또 속을 거야. 실제로 2차 피해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 복구해 드립니다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로 재산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실패는 그나마 일부라도 남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전액을 잃습니다. 70세에 전 재산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빈곤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하지만 사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위기, 자녀 보증과 가족의 배신입니다. 72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8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제과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요. 요즘 잘 된대요. 1년이면 본점 뽑고 2년이면 돈 벌 수 있대요.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매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님도 많고 매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안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쯤 됐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모 씨님, 보증 서신 대출 연체가 3개월 됐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억 2천만 원을 7일 이내에 상환하셔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씨는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가게 문 닫았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니? 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보증을 선 건데 내가 갚아야지. 왜 내가 갚아? 아버지, 저 진짜 돈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정 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 3억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 3억 2천을 갚으니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정 씨는 집을 잃었습니다. 1억 3천으로 작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7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빠듯합니다.
정 씨는 후회합니다. 왜 보증을 섰을까? 그때 아들한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노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 때문에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68세 한 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신용이 좀 부족해서요. 연대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한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신혼인데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억 5천만 원 대출이었습니다. 3년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딸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집값이 떨어져서 2억에 팔렸습니다. 대출 2억 5천을 갚으려니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위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저는 이혼했으니 상관없어요. 연대보증이니 갚으세요. 결국 한 씨가 5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냈습니다. 노후 자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교육비 때문에 무너진 집입니다. 75세 송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요. 4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송 씨는 손자가 귀여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면 안 되지.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딸은 차용증 쓸게요 하면서 종이에 끄적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말했습니다. 돈 좀 갚아라.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빌린 거예요?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법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힘듭니다. 송 씨는 4천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설마 날 속이겠어? 우리 딸이 안 갚을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호구로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작은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해결하세요. 작은딸이 문제를 일으키면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동생 문제예요. 부모는 중간에서 혼자 짊어집니다. 자식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더 심한 건 노인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한다며 빼앗습니다. 부모 몰래 돈을 빼서 씁니다.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꿉니다. 부모가 알게 되면 치매 걸렸다며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보증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증을 서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70대에 2, 3억 빚을 지면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빚까지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해도 남은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자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명절에도 자식 얼굴 보기 싫습니다. 손주도 보기 싫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 의료비 파산입니다.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250만 원만 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차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12번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추가였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비급여 약을 써야 하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재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비급여 약을 썼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에 총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 식대, 간병비까지 합치면 1억을 넘었습니다. 김 씨는 예금을 깼습니다. 1억 5천만 원 있던 예금이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다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1억이 들었습니다. 남은 예금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살던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5천으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살았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70세가 된 김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일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더 무섭습니다. 72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아내 혼자서는 간병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도 68세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았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을 내려면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매달 150만 원씩 빼야 했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예금 9천만 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계속 치료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요양병원비를 냅니다. 아내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남편을 주에 한 번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 자주 못 갑니다. 치매는 가장 오래 가고 돈이 많이 듭니다. 77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아내가 75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박 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썼습니다. 하루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180만 원은 예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 집에서도 간병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배회하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금 6천만 원에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는 12개월밖에 못 버텼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4억짜리 집을 팔아서 전세 2억에 월세 50만 원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요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니 80개월이면 다 떨어졌습니다. 6년 8개월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84살이 됐습니다. 아내는 8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씨는 작은 고시원에서 삽니다. 월 40만 원입니다. 의료비 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얼마나 들지도 모릅니다.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신약, 특수치료, 간병비, 요양병원비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번 중증 질환에 걸리면 1억에서 2억이 듭니다. 10년 투병하면 3억에서 5억이 듭니다.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치료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집이 없습니다.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70대, 80대의 월세를 살면서 병원비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잃습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가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위기, 전세 사기와 임대 사기입니다. 70세 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5억에 팔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혼자 사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이 빌라 좋습니다. 새 건물이고 역세권이고 전세 2억이면 됩니다. 최 씨는 집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빌라를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이 보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집값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 2억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갭이 2억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계약했습니다. 2억을 송금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 3억은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최 씨는 계속 살고 싶어서 재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안 됐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주인 연락처 좀 주세요. 부동산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집주인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빚이 많대요. 그 빌라가 지금 경매 넘어갔어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경매요? 그럼 제 전세금은요?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총 4억 원어치였습니다. 집값이 4억 5천인데 근저당이 4억이었습니다. 남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최 씨 전세금 2억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전세금이 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4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근저당을 먼저 갚으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6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최 씨는 5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억을 넣었는데 1,600만 원만 돌려받은 겁니다. 1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예금 3억과 돌려받은 1,600만 원, 합쳐서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전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전세 1억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70세의 최 씨는 집을 2번 옮겼습니다. 5억에서 시작해서 2억 1,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게다가 월세 30만 원씩 나갑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내면 70만 원이 남습니다. 빠듯합니다. 역전세난도 무섭습니다. 68세 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억이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사 가려고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전세금을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만기에 돌려주기로.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집 살 때 4억 5천에 샀거든요. 지금은 4억도 안 돼요.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을 마련해서 드릴게요. 집주인은 울상이었습니다. 강 씨는 기다렸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조금만 더를 반복했습니다. 강 씨는 그 사이 다른 집을 못 구했습니다. 전세금이 없으니까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집이 3억 8천에 낙찰됐습니다. 근저당을 갚으니 3억이 남았습니다. 강 씨는 3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강 씨는 고통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났습니다. 불면증,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썼습니다. 결국 돌려받은 건 3억이지만 실제로는 1,2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끝입니다. 70대의 집을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살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갑니다. 고시원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화장실, 샤워실이 공용입니다. 방이 3평도 안 됩니다. 70대, 80대 노인이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쪽방촌은 더 열악합니다.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1평 남짓한 방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노인의 마지막은 노숙입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한때는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세 사기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거리로 나온 겁니다. 중산층에서 노숙자까지 그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위기들이 한 번에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번째, 복합 위기와 연쇄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기, 투자 실패, 사기, 자녀 보증, 의료비, 전세 사기, 이것들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릅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69세 송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1억을 넣었습니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6개월 병원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주식 손실 5천만 원에 병원비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송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 후에 갚을게요. 송 씨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보증금 1억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역전세난이었습니다. 송 씨는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못 받았습니다. 송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몸도 불편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 4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월세 내면 35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 후 고시원비를 못 냈습니다. 나와야 했습니다.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돈 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72세가 된 송 씨는 쪽방에서 혼자 삽니다. 반신마비로 불편하지만 병원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하루 이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굶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삽니다. 송 씨는 후회합니다. 주식만 안 했어도, 아들한테 돈만 안 빌려줬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9세에 1억이 있던 중산층이 3년 만에 쪽방촌 빈민이 됐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밥을 안 먹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석 개월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사기로 5천만 원 잃고 병원비로 2천만 원 쓰고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퇴원 후에도 윤 씨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그때 또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 사기 피해 복구해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가 돈 찾아드릴 수 있어요. 윤 씨는 또 속았습니다. 성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역시 사기였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마저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이 1년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시력도 없고 투석도 받아야 하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72세의 삶이 지옥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릅니다. 악순환입니다. 투자 실패, 스트레스, 건강 악화, 의료비 폭탄, 더 큰 빈곤. 사기 피해, 충격, 우울증, 사회적 고립, 또 다른 사기. 자녀 보증, 빚집, 매각, 전세 사기, 노숙.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지켜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부모는 기초수급을 못 받습니다. 아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들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쁩니다.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도 일회성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끝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일주일에 석 1 하루 3시간 일하고 30만 원 받습니다. 이걸로 월세도 못 냅니다. 국가 안전망이 구멍투성이입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빈곤층이 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노인들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가족도 국가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존엄한 노년은 사치가 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7번째, 예방과 대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무너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투자 실패를 예방하는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첫째, 빚내서 투자 절대 금지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거래, 레버리지, 이 모든 게 금지입니다. 있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빚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철칙 둘째, 전 재산의 10% 이내로만 투자합니다.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만 투자합니다. 1,000만 원 다 잃어도 9천만 원은 남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철칙 셋째, 이해 못하면 투자 금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추천해도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만 투자합니다. 철칙 넷째, 원금 보장이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곳에 먼저 넣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4가지 룰이 있습니다. 의심의 룰, 먼저 전화 온 것은 모두 의심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누가 전화해도 일단 의심합니다. 진짜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의 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재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준 전화번호로 걸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공식 번호를 찾아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시간의 룰, 지금 당장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검찰, 경찰은 급하게 안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을 줍니다. 당장 하라고 재촉하면 사기입니다. 금전의 룰,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즉시 끊습니다. 계좌로 입금하세요. 현금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끊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자녀 보증을 거절하는 법도 있습니다. 첫째,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 자녀가 계속 설득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노후가 우선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네가 중요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보증을 서서 빚을 지면 나중에 내가 나를 부양해야 한다. 그게 너한테 더 부담 아니겠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째, 보증 대신 소액 증여를 제한합니다. 보증은 못 서지만 500만 원은 줄 수 있어. 이건 갚지 않아도 돼. 그냥 주는 거야. 대신 보증은 못 써. 이렇게 하면 자녀도 이해합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권유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판단이 안 서네. 같이 재무 상담사한테 가보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봐주면 자녀도 납득합니다. 의료비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도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한 번 아프면 실손보험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껴줍니다. 둘째, 간병보험도 검토하십시오. 요즘 간병비가 정말 비쌉니다. 간병보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석 번,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식단 관리하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정기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넷째, 의료비 적금을 따로 만드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으십시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십시오. 보증금을 적게 넣고 월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대신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증금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전세금을 예금으로 두고 월세를 냅니다. 전세 2억 대신 2억을 은행에 넣고 이자로 월세를 냅니다. 2억을 3% 예금에 넣으면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이걸로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원금 2억은 안전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집값에서 근저당을 빼고도 내 전세금을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팝니다. 가입하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성년 후 견제도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를 못합니다. 그 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면 안전합니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공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만드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큰 돈을 쓸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넷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서 재산을 같이 관리하게 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통장 잔고, 투자 상황, 빚, 이런 걸 다 적어 보십시오. 숫자로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6개월마다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재산 상황, 건강 상황, 걱정거리를 공유하십시오. 가족이 알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재무 상담사한테 자산 점검을 받으십시오.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미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번째,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나 빚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첫 단계,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자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예금이 얼마, 투자금이 얼마, 집이 얼마, 이렇게 다 적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채 현황도 파악하십시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빚, 개인 빚 다 적으십시오. 이자가 얼마인지도 적으십시오.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합니다. 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십시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추가 손실을 막으십시오. 투자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당장 정리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파는 게 더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새로운 지출을 멈추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끊으십시오. 외식, 쇼핑, 여행 다 미루십시오.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은행이나 증권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빚이 많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빚 정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법률 문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132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으면 더 나빠집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 사실 투자하다가 손실이 났어. 지금 이 정도야. 투명하게 말하십시오.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해해 줄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 편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여러 머리가 한 머리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빚을 정리하십시오.
고금리 빚부터 갚으십시오. 이자가 높은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캐피탈 대출, 이런 게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이걸 먼저 갚아야 합니다. 저금리 빚으로 갈아타십시오. 은행에 가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십시오. 이자가 높은 빚을 이자가 낮은 빚으로 바꾸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재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5년간 나눠서 갚는 겁니다. 파산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대신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느 게 나은지 결정하십시오. 6번째 단계, 최소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십시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도 신청하십시오.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십시오.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십시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으십시오.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전기세, 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을 받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휴대폰 요금을 반값에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받으십시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십시오. 8번째 단계,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겁니다. 혼자 버티다가 더 나빠지는 게 바보입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고립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전문가와 얘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에 빚 3억을 졌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5년간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총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탕감받는 겁니다. 김 씨는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씩 갚았습니다. 남은 1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버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김 씨는 77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빚은 없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70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빚이 없으니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산층 노인을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만드는 5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투자 실패, 보이스피싱과 사기, 자녀 보증, 의료비 파산, 전세 사기입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끊으십시오. 자녀 보증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건강 관리하십시오.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십시오.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고 가족에게 알리고 정부 지원을 받으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자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내일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재산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번 주 안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과도한 투자를 정리하십시오. 빚을 확인하십시오. 넷째, 이번 달 안에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보험을 점검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다섯째, 석 개월마다 정기 점검하십시오. 자산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산층 노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소중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만든 재산입니다. 한순간에 날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존엄하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이 당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완벽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80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